집에서 각종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실 텐데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학생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얘야,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학생이 정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즉각 답을 했어요. 벽에서 왔어요. 아, 얘 천재구나. 벽에서 왔죠.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자 제품들의 코드를 잘 따라가 보면 대부분 다 벽에 꽂혀 있잖아요. 네, 전기는 벽에서 왔습니다. 이런 똑똑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괴롭히죠. 그래? 그럼 벽 안에 뭐가 있을까? 벽 안에 요정이 있나? 벽 안에 발전기가 있나? 그럼 애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벽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자, 이 아이가 정말 대성할 아이라면은 이 순간 벽을 부셔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웃으셨지만 이걸 정말 자기 두 손으로 부셔서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된 그 기본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이럴 때 벽을 부시더라도 이 아이를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잘 타일러서 다음번엔 부시지 않지만 일단은 이건 잘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벽을 부셔 보면 별거 없어요. 벽을 부시면 그 전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벽을 계속 부시면서 따라가면 될 텐데 이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이거 안 되죠. 이제 벽 부시기를 그만두고 이제 이 전선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전선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집 앞에 변압기라는 것이 있고요, 전봇대가 있고 그쪽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우리 집의 전기는, 노트북의 전기는 저 변압기에서 왔구나. 근데 어라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변압기에 보면 또 전선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아이라면 저 전선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전선을 따라갔다가는 이제 가출이 됩니다. 상당히 멀리 가야지만 끝나거든요. 전선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요. 그렇죠? 송전선을 따라서 산을 막 넘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가면은 발전소라는 곳에 가서 끝납니다. 발전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음울한 그 사진을 골랐는데, 자,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뭔가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그런 간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장치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처음 알아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할 때 썼던 장치입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그림 같지만 제가 이 그림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가 흐를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자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음에 저한테 여기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전선을 가지고 자석 근처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막 거리를 바꾸면 되는데, 흔들어주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또는 전선이 멈춰 있을 때 이번엔 자석으로 이렇게 흔들어줘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장의 시간 변화가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현재 인류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 발전소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터빈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빈이 있어서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석이 무겁거든요.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어요. 자석이 이따만하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자석이 이렇게 정지해 있고 그 안에 전선을 감아놓은 뭉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선을 감은 뭉치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뭉치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축을 달아서 터빈에 연결을 해놓고 무언가 터빈을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터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돌리면 되는데, 자,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뚜껑을 덮어놓으면 뚜껑이 흔들리죠. 그 힘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면 그 수증기를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다 이해하셨어요. 무언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풍력 발전,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수력 발전, 수차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조력 발전, 조수 간만에 차 때 역시 똑같이 터빈이 돌아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원자의 신비한 힘으로 전기를 끌어낼까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죠. 방사능 물질은 열을 냅니다.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터빈을. 그러니까 사실은 화력 발전이죠. 화력의 불을 만드는 원인이 석탄이 아니라 여기는 방사능 물질인 것뿐이에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 거니까요. 이야기가 안 끝나네요.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석탄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그렇죠?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건 100년 전 탄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서 나오는 모습이죠. 200년 전에도 이렇게 석탄을 땅에서 캤어요. 지금이야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200년 전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기기관이고요. 증기기관은 바로 석탄으로 물을 끓이는 거였죠. 자, 영국에서도 석탄을 많이 캤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불을 갖고 들어가죠. 안 보이니까 등을 갖고 들어가는데요.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그 기체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위험한 기체 중에 하나가 메탄이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메탄은 여러분이 그걸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즉 폭발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냄새도 안 나죠. 그래서 가끔씩 그 당시 탄광에서는 이유를 모른 채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예를 들어서 가장 최악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1812년 5월에 있었던 펠링이라는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이 표는 그때 죽은 사망자의 이름과 죽은 사람의 나이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10대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여기 보면은 10대도 안 되는 그 9살짜리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는 그 지금과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인건비가 싸다면 이와 같은 노동력으로 투입을 했었죠. 특히나 탄광은 그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돈이 적게 되니까 몸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200년 전의 일이에요. 어쨌든 이 탄광 혹은 이 증기기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험프리 데이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광부들한테 이야기를 듣죠. 생존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뭐 푸른색 악마의 불꽃이 나타나더니 뭐 폭발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무시를 했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과학자고요. 과학의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한 끝에 데이비라는 사람이 최초로 메탄 가스의 존재를 밝혀내고요. 일단 원인을 알았으니까 메탄이 있어도 폭발하지 않게 하는 등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데이비가 만든 안전등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요. 그냥 철망으로 불을 감싸면 돼요. 자, 철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으로 빛이 나오니까 등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철망이 하는 역할은 열기를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충분한 부피의 메탄과 접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임계치 이하의 부피를 감싸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이 등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폭발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탄광의 사고는 대부분 붕괴 사고지 폭발 사고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당시 영국의 오늘날 힘,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힘은 이와 같은 과학의 힘이었던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데이비란 사람의 조수가 바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과학자 패러데이였어요. 패러데이가 이 데이비의 조수로 들어가서 수많은 실험을 하다가 오늘날 전기 문명의 핵심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탄, 결국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예요. 석탄은 땅 속에 있습니다. 왜 석탄이 땅 속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 석탄이 다 떨어지는 날 화성에 가서 캐올 수 있을까요? 목성 가면 석탄이 있을까요? 자, 지구상에 석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의 지구로 거슬러 가야 답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죠. 38억 년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생명체는 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돼요. 3억 년 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3억 년 전에는 육상식물이 있었고요. 식물은 이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당시 존재하는 육상식물이 진화해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그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기물로 둘러싸기 시작해요. 그 유기물의 이름은 리그닌입니다. 이 리그닌이란 물질은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잘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잘 분해가 되질 않아서 그 식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동물들은 특별한 동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초식 동물이라고 부르고요. 초식 동물들은 아주 독특한 이 소화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는 하루 종일 씹고 있어요. 분해시키기 위해서. 위장도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런 풀을 먹고서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 들판에 있는 파란 풀을 뜯어서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초식 동물은 가능하죠. 지금 사실 저 초식 동물의 저 소화를 위해서 수많은 박테리아들과 곤충들이 먼저 1차로 다 분해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3억 년 전 리그닌이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 식물이 처음으로 자기 몸을 리그닌으로 감싸기 시작했을 때 저 리그닌을 분해시킬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식물은 죽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고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바로 그 식물의 시체들이 오늘날 우리가 석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식물이 죽어도 썩지 않고 쌓인 시기를 지질학적으로 석탄기, 고생대 석탄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이미 식물이 죽으면 다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연계에서 공짜 먹이가 있는데 그 먹이를 놔두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한동안 리그닌이 분해가 안 돼서 안타깝게도 그 많은 식물의 먹이를 먹지 못했던 시기가 있지만 그걸 분해시킬 수 있는 생명체가 진화해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그건 그냥 먹이거리에 불과해진 거죠. 지구상에서 이와 같이 석탄이 생긴 시기는 딱 석탄기에 불과하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저 자원, 석탄과 석유를 다 쓰는 날 이 우주에는 더 이상 석탄과 석유가 없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탄소 자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석탄이 식물의 몸뚱아리라면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식물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로 질문이 이어지겠죠. 식물은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한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 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로 활용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공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와 산소 O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린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이거를 재활용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식물과 동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이것이 지구상 생명체의 가장 위대한 서로의 공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요. 식물의 몸뚱아리는 태양에서 온 겁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은 다 태양에서 온 겁니다.